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송 궁평 2 지하차도를 방문하는 등 연이틀 호우 피해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라며 이태원 참사에서 뭘 그리 잘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학생 인권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의 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하반기 역전세 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해자 조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감정이 복잡하다며 한 차례 거부했던 사이코패스 검사는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갑니다. 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토대로 집회 시위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도로 점거와 심야 새벽 집회에 따른 국민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권고사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네, 집회시위법을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비판하며 불거졌습니다. 불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에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집시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은 시민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건강과 휴식 등을 저해하는 확성기 소음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심야 새벽 집회와 주거 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권고 내용은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됐는데요. 전체 투표수 18만 2,700여 표 가운데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고 과도한 집회 시위로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중 대다수인 82%에 해당하는 댓글에서는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집회시위법 개정 논의, 특히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만큼 실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를 놓고 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위 제안에 이재명 대표가 호응한 이후 비명계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혁신위원장의 제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은 기명 표결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 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네, 여러 번 다뤘고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법에는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알 수 있게 바꾸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체포특권 이제 기명투표하자 이렇게 혁신위가 제안했었는데 그건 입법사안인데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아무런 해석 없이 보면 이 대표가 혁신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명계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을 혁신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걸 내놓았다는 반응에 선동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수박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갈등의 불씨가 될 거라는 우려로 읽힙니다. 지금 이 당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이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의구심이 왜냐하면 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예.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알 반대를 수 있게 했고 되니까요.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러면 불체포 투표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 수박이라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뭐 낙천 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의원들에게 의식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말씀해가지고 좀 논란을 자초했다는. 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이 대표가 뒤로는 방탄을 친다는 여당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명계와 여당의 반응에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깔렸습니다. 이번 혁신위 제안이 적어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말이 길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항목에 추가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교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초등교사들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당정 오늘 교권 강화 대책 마련 위해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 논의됐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교권보호 및 회복 방안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학생 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지난 2010년 진보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조례가 교권과 상충하는 방향으로 변질했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 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광주 등 7곳입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조하면서 교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개정 움직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학생 인권조례와 교권 침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이고 교원단체도 학교 조례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와 별도로 교육부 고시 제정도 논의했는데요. 일선 학교 현 교원들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보호자가 교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대와 방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한 교육에 대한 아동학대 처벌을 제한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도 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 이어간다고요?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나 교권 강화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활동하는 현장 교원 16명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폭력에 노출된 교원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교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이 장관이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서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처럼 교사들이 단체로 거리로 나가고 인터뷰를 하는 건 전에 없던 일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희초 교사에 공감하고 그동안 참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초등학교 교사 노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2,300명 정도가 응답했는데 그래프를 완전히 거의 꽉 채웠습니다. 99.2%가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게 교사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무시하고 반항한다는 거, 또 폭언과 폭행도 있었습니다. 중복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반항보다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또 학생보다는 학부모의 폭언이 더 힘들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의 특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전교조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 14,000명 정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원이 있을 때 누구한테 의지하고 도움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동료 교사가 65.2%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5명 중에 1명 정도만 교장, 교감 등 교육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홀로 버텼다는 사람 10명 중 3명이나 됐습니다. 이 답변은 안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교사들이 생각하는 대책이 됩니다. 교사들은 교육청이 또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고발을 법제화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주장했습니다. 관리자가 민원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지금 있는 제도로는 어려울까? 어떤 게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그걸 정리한 교육부의 고시입니다. 지금 있는 겁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부당한 것들 여기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까지 한번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법과 제도에 뭘 얼마나 추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교사들은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군가 뭔가를 해주기 바란다는 걸로 종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걸 선생님이라고 하죠. 학부모를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민원의 창구가 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정부 대책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음과 같이 기고합니다. 주문, 사건 심판 청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그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오랜 시간 공백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송을 방문하며 연이틀 수해 복구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 기준, 통제 대피 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며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 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엄정한 국정 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권한을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인데도 민주당에선 정반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렇게 뻔뻔한 정권을 본 적 있느냐며 뭐가 그리 잘났고 뭘 그리 잘했느냐, 책임지라고 요구한 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은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하고 책임지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야 한다며 여권은 양심을 회복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흔을 남긴 올여름 장마 32일 만에 끝났습니다. 우려했던 5호 태풍도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상재난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는데 장마가 이제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공식적인 올여름 장마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중부와 남부지방은 오늘로 장마가 끝났다는 건데요. 지난달 25일 전국 동시장마가 시작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31일, 중부와 남부는 32일간 이어진 셈이 됩니다. 지난해보다는 하루에서 이틀가량 짧지만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마 기간에 비해 강수량은 역대급입니다. 올여름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무려 648.7mm로 지난 2006년과 2020년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은 1000mm에 육박하면서 지역 관측사상 역대 1위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13일 이후 엿새간의 강수량은 연 강수량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기상청은 우려했던 5호 태풍 독수리의 진로가 중국 내륙으로 북상하게 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도 북쪽으로 확장해 장마가 종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처럼 태풍이 기압계에 관여해 장마가 종료된 사례는 최근 10년 사이 6차례 정도 있었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네, 이제 더위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부터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강원도 홍천, 경주와 창원 등 영남 내륙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걸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또 밤사이에는 높은 습도가 유지되는 해안과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지속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장마는 끝났지만 당분간 무더위 속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8월 초반에는 태풍 가능성도 있다며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여름철 물놀이 용품과 전자기기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튜브 같은 공기 주입식 물놀이 기구나 완구가 17,000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모기채 등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자기기와 수용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 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 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50대) 여성에게 보험 수십 개를 가입시킨 보험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수백만 원 넘는 보험료를 내며 여성은 생활고에 시달렸는데요. 낼 돈이 부족하자 약관 대출과 신용 대출까지 받아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식품 공장을 다니는 54살 A씨. A씨가 보험 설계사 2명으로부터 가입한 보험은 2013년 이후 확인된 것만 모두 28개. 남편과 자신의 이름으로 암보험부터 치매, 치과, 의료비, 화재, 운전자 보험까지. 개당 수십만 원씩 나가는 종신보험은 4개나 가입했습니다. 언니가 여기 보험 이렇게 어디 가면요 좋다고 들으라고 그렇게 듣게 한 거예요. 난 잘 모르니까요. 내가 보면 알아요? 해마다 새로 가입한 보험 개수가 늘어나면서 월 평균 2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월급이 모자라면 가입한 보험에서 약관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냈습니다. 약관 대출 받고요. 그렇게 해서 저기 했죠. 그 약관 대출은 누가 받으라고 한 거예요? 저기 설계사요. 약관 대출로도 보험료 납부가 어렵고 생활이 쪼들리자 지난 2020년과 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3금융권에서 수천만 원 대출까지 받아 사용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저기로 하라고요. 저기 저축은행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A씨는 사실 지적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최근 병원 검사를 통해 확인한 A씨의 사회적 연령은 10살 수준. 의사는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타인의 보호와 감독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족들은 직장 생활에 문제가 될까 봐 그동안 A씨의 지적장애 사실을 숨겨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구나. 앞으로도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엄청 이분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제2의 또 이런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제보 이후 YTN 취재가 이어지자 보험 설계사 이모 씨와 강모 씨는 A 씨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적장애인 진단심사는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환급받기 위해 받은 것으로 실제로는 사회적 연령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중독되는 건 없잖아요. 직업이 보험금 청구인 사람들 다 중독되는 건 없잖아요. A씨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설계사 2명으로부터 가입한 뒤 낸 보험료는 확인된 것만 2억 3천여만 원. 보험 혜택을 받은 건 치과치료 600만 원이 전부였고 보험료 납부로 생활고에 시달린 후 받은 수천만 원 대출은 빚으로 남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YTN 취재 당시 해당 보험 설계사들은 자신들이 A씨 부부에게 제대로 보험 설계를 해줬고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A씨 부부가 가입한 보험을 살펴본 다른 보험 설계사 의견은 달랐는데요. 이어서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 부부에게 보험을 가입시킨 보험 설계사 이모 씨와 강모 씨. 생명보험회사 소속인 이 씨는 종신보험 4개와 치매, 암보험, 의료비 등 보험 10건을, 법인 보험대리점 소속인 강 씨는 실비와 상해, 치과, 운전자 보험 위주로 18건을 가입시켰습니다. 이들로부터 A씨가 가입한 보험은 확인된 것만 수년에 걸쳐 28건. 설계사와 대리점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들죠, 절대. 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여기는 안 들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시라고. 강 씨 등 설계사들은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다른 보험사 가입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이 뭘 다른 사람한테 뭘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생명이 처분이 없이도 이렇게 보험이 많은 걸 알겠어요? 모르죠.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각기 다른 보험사라도 고객이 기존에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를 확인하는 건 설계사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설계사가 그걸 몰랐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의뢰를 받으면 이분이 어떠한 보험의 규모가 있고 보험을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그분에 맞는 맞춤 보험을 해줄 수 있고. A씨 부부가 가입한 보험 목록을 본 다른 보험 설계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는 없죠. 이건 설계사를 위한 설계인 거죠.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강 씨 등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A씨 보험 가입 당시에는 조회되는 것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맞벌이하는 A씨 부부 월 수익은 둘이 합쳐 600만 원 정도. 전문가들은 부부 경제적 능력에 비춰 빚까지 지며 수백만 원 보험료를 낸 건 너무 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고객이 오히려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설계사 입장에서 한 번 걸렀어야 되는 거라 좀 심하게, 그러니까 이건 좀 과한데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좀 심하게 가입을 시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A씨에게 무리하게 보험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YTN 지원입니다. 어젯밤 서울 장안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는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로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됐는데 허위 신고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들어찬 건물 복도. 조명이 켜져 있어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바닥에는 진화 작업에 쓰였던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장안동에 있는 21층짜리 오피스텔 7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밤중에 주민 1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 원주시에 있는 2층 상가에서도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상가 2층 독서실에 있던 7명이 대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스터디 카페 쪽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신고를 했고 연기가 난다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경상 단순 연기 흡입 학생들 4명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찬 주차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승용차를 뒤덮을 정도로 매서운 불길에 소화기를 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옆에 있던 SUV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차량 2대가 탔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을 지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100층 호텔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이용객 30여 명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나서 1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무게를 두고 신고자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전남 해남군 두륜산에선 산 위에서 탑승장으로 내려오던 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탑승객 등 30여 명이 2시간여 만에 구조됐는데 60대 여성이 고혈압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운동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남편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를 보고도 방치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아내에게 가정폭력으로 3차례 신고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아내와 더 엮이고 싶지 않아 내버려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 20일 울산에서 첫 신고가 들어온 뒤 전국에서 접수된 정체불명의 우편물 신고가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관련 신고가 260건 추가되며 지금까지 접수된 정체불명 우편물 신고는 3,28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우편물 1,025건을 수거해서 위험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나머지 2,156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종결했습니다. 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 남성은 범행 전에 자기 컴퓨터를 부수고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신상공개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결정이 언제쯤 나옵니까? 네, 신상공개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최 시간과 장소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는데요. 저희 취재와 이전 사례들로 미뤄보면 늦은 오후, 일러도 오후 3시가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짐작할 수 없는 만큼 발표 시각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범행이 좀 많이 잔혹하지 않았습니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습니까? 네, 잔인한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겼고 피해자에게 폭행 등 수차례 전과도 있는 만큼 신상공개 기준은 사실상 충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해 알려진 건 33살 조모 씨, 나이와 성씨 정도인데요. 오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나이에 더해 얼굴과 전체 이름이 공표됩니다.
그런데 최근 신상 공개 때마다 피해자가 한참 전에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 최근 모습과 차이가 커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곤 했습니다. 어떤 사진이 공개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이런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데요. 경찰은 조 씨를 오는 28일 금요일에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오늘 만약 신상을 공개한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이날 조 씨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남성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조 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남들도 자신처럼 불행해지길 바랐다며 분노에 차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는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범행 전날 망치로 컴퓨터를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계획 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속속 확인되며 조 씨의 진술도 바뀌고 있는데요. 살해 방법과 급소 등을 검색해봤다고 털어놨고 범행 전 할머니 집에 들른 것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원래 어제 한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하는 겁니까? 네, 어제 조 씨가 감정이 복잡하다고 거부하면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가 불발됐습니다. 그러던 조 씨가 돌연 입장을 바꾸며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프로파일러 4명이 투입된 가운데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 같고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를 느껴왔다는 식의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는 열흘 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사이코패스라는 사실 자체가 범죄 원인은 될 수 없고 범행을 촉발한 동기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들보다 작은 키 등 자신의 신체 조건을 언급하며 또래 남성들의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또 올라왔다고요? 네, 어젯밤 10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신림역 일대를 수색했지만 범죄 정황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 일대에서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인데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이른바 살인 예고글과 함께 흉기를 구매한 내역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은 이튿날인 어제 체포됐고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흉기를 샀다가 주문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호신용품을 찾는 수요도 크게 늘어서 YTN이 호신용품 판매점에 문의했더니 전화를 받을 새도 없이 바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사건이 발생한 신림역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 반봉 활동을 벌이는 등 치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그동안 이걸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해왔는데 사실상 최종안이 마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임 전부터 이른바 검수 원복을 공언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검찰과 경찰, 해경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꾸려 수사준칙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라고도 불리는 경찰 불송치 처분과 관련한 규정이 바뀌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올해는 수사 준칙을 개정해서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겠습니다. 기존 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건에 송치를 요구할 권한이 제한적이고 한 번 재수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수사준칙에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경찰 결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 단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 조율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 권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존 보안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이었지만 개정안에선 사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선거사건 수사 규정도 달라집니다.
앞서는 경찰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더라도 제한이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검찰에 이를 알려 수사 방향을 협력해야 합니다. 이 밖에 수사 관련 실무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 경찰로 단순 이송되는 경우라도 고소 고발을 당한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해 수사 사실이 사전에 알려질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겁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양측이 실무 단계에서 협의를 마친 만큼 큰 범위의 조율은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공백 상태였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업무에 복귀한 만큼 개정안 발표와 입법 예고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추민기입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내일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은 22개 참전국 대표들을 포함해 유엔 참전용사와 후손, 6.25 참전 유공자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국기 입장, 유엔 참전용사 입장 등의 순으로 6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념식 장소인 부산 영화의 전당은 과거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국 스미스 대대가 최초로 도착했던 옛 수영 비행장으로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고 보훈부는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전 기념일 70주년 북한의 전승절을 앞두고 참배 등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7.27의 기적은 애국 위협의 승리인 동시에 미제의 패배를 안기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낸 인류사적 대승리라며 영웅 정신을 계승해 나갈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어제 밤 북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대표단이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거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군사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협력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내일 열릴 거로 보이는 북한군의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만날 걸로 예상됩니다. 분단 이후 북한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3대가 권력을 세습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체제 유지를 위해서 6차례 걸친 핵실험에 이어 7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다양한 발사체 기술을 시험하며 핵 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징하는 백두혈통, 김일성 일가를 일컫는 표현인데 정전 이후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째 세습하는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두혈통을 앞세워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딸 주애를 열병식 주석단에 내세우는가 하면 미사일 발사 현장에 여러 차례 데리고 나오며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아직 후계 구도를 예측하긴 이르지만 4대 세습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백두혈통에 대한 계승은 분명하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많이들 얘기되는 김주애로 승계가 될지 여부는 앞으로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대 세습을 거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 북한은 전술핵의 핵심인 소형화, 경량화 기술 확보에 집중하면서 우리 군의 방어망에 맞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여러 발사체를 섞어 쏘는 전략도 시험했습니다. 최근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또다시 발사하며 유사시 미국 본토를 겨냥해 미군의 개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공화국 전략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목적을 둔 필수적 공정인 동시에 여기에 한미의 주요 군사시설과 전략자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정찰위성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며 체면을 구긴 만큼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는 대로 재발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 김정은은 내부적으로는 국방력 강화가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할 거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공세적 핵 전략을 노골화하며 대미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내일부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에 한해서 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는 역전세 위험 가구는 수도권에서만 절반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에 한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대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허용 비율도 40%에서 60%로 늘리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집주인이 4%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3억 5천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 정도를 더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은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새로 집을 살 수 없도록 해 갭 투자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그 대출 한도를 예외를 적용하는 거는 그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에 쓰일 우려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다만 LTV 70% 한도를 채우는 등 이미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은 어렵다며 주택 처분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또 소득 대비 대출을 관리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할 거라며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DSR 규제와 같은 대출 규제 그리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반기 예상됐던 역전세난이 대부분 해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이 내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걸로 보입니다. IMF는 아직 물가 상승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나 극심한 기후에 따른 추가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While some adverse risks have moderated, the balance remains tilted to the downside, and it is too early to celebrate. IMF는 중앙은행 목표치인 물가 상승률 2%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섣불리 금리 인상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We expect that this will take another year, year and a half. By the end of 2024, beginning of 2025, we'll be at a point where inflation should be back to central bank targets.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은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에 다음 9월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또 올리거나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를 시사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전망대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올라가 우리와의 금리 차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 차이가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초보 사령탑 이승엽 감독이 이끄는 두산 베어스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11연승 신기록을 썼습니다. 선수들을 기다려주는 감독의 믿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구회 초 투아웃 상황. 롯데 한동희가 친 공이 두산 중견수의 글러브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산 베어스 최초의 11연승 기록이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국민 타자로 누구보다 화려한 선수 생활을 했지만 지도자는 처음인 초보 감독 이승엽. 지난해 9위로 추락한 두산의 사령탑이 됐을 때만 해도 주변의 기대치는 낮았지만 선수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이승엽 감독만의 방식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열세라고 말한 양석환과 김재환도 나란히 홈런포를 터뜨리며 11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계속 1번 타자를 기용해 주시는 게 아마 믿음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께서 선수를 믿어주면 그 선수는 감독님 믿음에 보답을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의 성향이 모든 선수들이 달라서 제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선수와 조금 근접할 수 없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수들에게 되도록이면은 좀 가깝게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도자 경험이 없다는 건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장점이 됐습니다. 지도자 경험, 코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제 방법이 그게 뭐 정답일지 오답일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저 뭐 우리 선수들과 친하게, 친밀하게, 가깝게 뭐 코치와 선수보다는 그냥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던 이승엽 감독의 말처럼 혼돈의 중위권을 탈출해 3위에 자리 잡은 두산 베어스. 작년에 안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1년 쉬었다고 생각하고 올해 또 저희가 항상 한국 시리즈 갔었는데 또 거기 목표로 해서 우리 두산 베어스 선수들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았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해서 준비해서 경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강팀의 DNA에 믿음의 리더십까지 더한 두산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끝은 알 수 없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오늘부로 장마는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날씨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은 휴전선 부근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호우특보도 발령 중인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당분간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5에서 많게는 8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찜통더위도 기승인데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0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독수리는 중국 남부에 상륙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주말 오후부터 일요일 사이 무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